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뉴스를 보면 이란 전쟁, 중동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중동은 원래 복잡한 곳이야.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중동 갈등은 세 가지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1400년 전 종교의 분열, 100년 전 지도 위에 그어진 선, 그리고 사막에서 발견된 석유와 강대국의 정치. 이 세 가지를 알면 뉴스 속 중동 그리고 현재 이란 전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사막의 한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밤 중동 세계사 함께 하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1장) 사막의 도시 메카. 사막의 밤은 생각보다 조용하다. 낮 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모래는 밤이 되면 천천히 식어간다. 바람이 불면 고운 모래가 사막 위를 스치며 낮은 소리를 낸다. 그리고 하늘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이 사막 한가운데에는 작은 도시가 하나 있었다. 메카. 오늘날에는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그 시절의 메카는 그저 상인들이 모여드는 작은 도시였다. 낙타 행렬이 오가고 향신료와 비단이 거래되며 사막을 건너는 대상들이 잠시 머무는 곳. 하지만 이 도시에는 특별한 건물이 하나 있었다. 도시 중심에 서 있던 검은 돌의 신전, 카바. 이 신전 안에는 수많은 부족의 우상이 모여 있었다. 아라비아 반도의 부족들은 각자 자신들의 신을 섬겼고, 카바는 그 신들이 모여 있는 장소였다. 그래서 메카는 종교와 무역이 함께 이루어지는 도시였다. 서기 570년경, 이 도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 그의 이름은 무함마드. 훗날 이슬람을 세상에 전하게 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가 태어났을 때 누구도 그런 미래를 상상하지 못했다. 무함마드는 어린 시절부터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다. 그리고 6살이 되던 해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어린 무함마드는 고아가 되었다. 그는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의 손에서 자라게 된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풍족한 삶도 아니었다. 다만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다. 조용하고 성실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그에게 이런 별명을 붙였다. 아민. 뜻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청년이 된 무함마드는 상인이 된다. 그는 낙타 행렬과 함께 사막을 건너며 물건을 팔았다. 메카에서 출발해 시리아까지 이어지는 긴 무역길. 그 길 위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유대인 상인들, 기독교 수도사들, 다양한 부족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 사회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부족 간의 끊임없는 싸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지배하는 세상. 그는 종종 도시 밖의 산으로 올라가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다. 특히 한 동굴을 좋아했다.
히라 동굴. 메카 근처 산에 있는 작은 동굴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랫동안 명상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일어난다. 서기 610년, 무함마드의 나이 약 40세. 그날 밤 히라 동굴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막의 밤은 깊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어떤 존재를 만났다고 말한다.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그 존재는 천사, 지브릴이었다. 그리고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읽어라. 이 사건은 훗날 이슬람의 시작으로 기록된다. 그날 이후 무함마드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다. 신은 하나다.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은 알라. 당시 아라비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 부족마다 자신들의 신을 섬겼다. 하지만 무함마드는 말했다. 신은 하나뿐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앞에서 평등하다.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노예,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약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 메시지는 새로운 희망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메시지는 메카의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상을 부정하는 종교, 부자와 권력자를 비판하는 메시지. 이것은 메카의 지도자들에게 위협이었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된다.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점점 위험해졌다. 비웃음, 폭력, 그리고 위협. 결국 622년 무함마드는 메카를 떠나야 했다. 그는 북쪽 도시로 이주한다. 그 도시의 이름은 메디나. 이 사건은 이슬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히즈라. 이슬람 달력은 바로 이 사건에서 시작된다. 메디나에서 무함마드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정치 지도자였고 군사 지도자였으며 공동체의 중심이었다. 그는 부족들을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몇 년 뒤 다시 메카로 돌아온다. 이번에는 박해받던 소수가 아니라 강력한 공동체의 지도자로. 서기 630년 무함마드는 메카를 장악한다. 그리고 카바 신전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이 제거된다. 아라비아 반도는 점점 하나의 종교 아래 묶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질문을 남긴다. 서기 632년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의 질문이 등장한다. 누가 그의 뒤를 이을 것인가? 이 질문은 훗날 중동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된다. 제2장 수니파와 시아파. 632년 메디나의 공기는 그날따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메디나, 아라비아 반도의 작은 도시. 하지만 이곳은 이제 새로운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이었다. 무함마드. 사막에서 태어난 한 상인이 아라비아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수많은 부족으로 나뉘어 서로 싸우던 땅. 그 땅이 하나의 종교 아래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무함마드의 죽음은 슬픔과 함께 하나의 질문을 남겼다. 누가 그의 뒤를 이을 것인가? 그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이슬람 공동체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었다. 이미 하나의 정치 공동체였고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지도자가 없다면 혼란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메디나의 지도자들은 급히 모였다. 그리고 한 사람이 선택된다. 아부 바크르. 무함마드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인물이다. 그는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 이 직위를 칼리프라고 불렀다. 뜻은 무함마드의 뒤를 잇는 사람.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결정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무함마드의 가족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알리. 그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였다.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와 결혼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도자는 아부 바크르였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이슬람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확장되고 있었다. 이슬람 군대는 거대한 제국들을 무너뜨렸다.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영토까지. 몇십 년 사이에 이슬람 세계는 엄청난 크기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늘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다. 진짜 후계자는 누구인가? 656년, 긴장이 마침내 폭발한다. 이 사건은 제1차 이슬람 내전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알리가 결국 칼리프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끝났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 661년, 알리는 암살당한다. 이슬람 공동체의 균열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로부터 약 20년 뒤에 일어난다. 680년, 장소는 카르발라.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사막 도시다. 그곳에서 작은 무리가 멈춰 서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후세인. 그는 무함마드의 손자였다. 알리의 아들이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훨씬 더 큰 군대가 있었다.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우마이야 왕조의 군대였다. 680년 10월 10일, 카르발라의 사막에서 전투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 전투는 처음부터 결과가 정해져 있었다. 후세인의 병력은 수십 명, 상대는 수천 명이었다. 전투는 오래 이어지지 않는다. 후세인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 무함마드의 손자가 사막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이 순간부터 이슬람 세계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된다. 후세인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순교로 기억했다. 그들은 무함마드의 혈통이 진짜 지도자라고 믿었다. 이들이 바로 시아파이다. 반면 기존 정치 질서를 따르던 사람들은 수니파가 된다. 오늘날 전 세계 무슬림의 약 85에서 90%는 수니파다. 그리고 약 10에서 15%가 시아파다. 하지만 중동 정치에서 시아파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왜냐하면 시아파가 중심이 된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이름은 이란.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갈등은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제3장 오스만 제국 1453년 새벽의 공기가 콘스탄티노플 성벽 위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도시 이스탄불이다. 하지만 그 시절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다.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비잔틴 제국의 수도, 높은 성벽과 수많은 교회와 황금빛 돔이 빛나는 도시, 그리고 그 도시를 한 젊은 술탄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메흐메드 2세. 당시 그의 나이는 21살, 하지만 그의 꿈은 누구보다 컸다. 그는 이 도시를 반드시 정복하겠다고 결심했다.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은 거의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였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었다.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대포. 오스만 군대는 거대한 청동 대포를 성벽 앞에 세웠다. 그리고 포성이 새벽 공기를 가른다. 53일. 공성전은 53일 동안 계속된다. 그리고 마침내 1453년 5월 29일 성벽이 무너진다. 오스만 군대가 도시 안으로 들어온다.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비잔틴 제국은 그날 끝을 맞는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한다.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발칸반도, 아나톨리아,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16세기가 되자 오스만 제국은 거대한 세계 제국이 된다. 특히 중요한 순간이 있었다. 1517년 오스만 제국은 이집트를 정복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도시를 차지한다. 카이로. 이 정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다. 이때부터 오스만 술탄은 이슬람 세계의 칼리프, 즉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다. 이제 중동 대부분이 하나의 제국 아래 들어간다. 터키,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라비아, 거대한 영토가 하나의 정치 체제 안에 묶였다. 이것은 중동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왜냐하면 600년 동안 이 지역은 거의 하나의 나라처럼 움직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같은 제국 안에서 살았고 같은 길을 따라 무역을 했으며 같은 법 아래에서 살았다. 물론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날처럼 수십 개의 나라로 나뉘어 싸우지는 않았다. 중동은 오스만 제국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변한다. 16세기가 되자 오스만 제국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다. 유럽에서는 새로운 강대국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해 유럽의 힘은 빠르게 커지고 있었다. 반면 오스만 제국은 점점 뒤처지고 있었다. 유럽 사람들은 이 제국을 이렇게 불렀다. 유럽의 병자. 그리고 1914년 세계가 전쟁에 빠진다. 제1차 세계대전. 오스만 제국은 독일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한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1918년 전쟁이 끝났을 때 오스만 제국은 완전히 패배한다. 600년 동안 이어졌던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중동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시작된다. 전쟁이 끝나자 유럽의 두 나라가 등장한다. 영국, 그리고 프랑스. 그들은 중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회의실 한가운데 중동 지도가 펼쳐진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연필을 들어 올린다. 그 연필이 지도 위에 선을 긋기 시작한다. 이 선은 훗날 중동의 국경이 된다. 제4장 지도 위에 그어진 선. 1916년 유럽의 어느 조용한 방. 창밖에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차분했다. 탁자 위에는 하나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중동 지도였다.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넓게 표시된 지도. 하지만 그 지도는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고 오스만 제국은 독일 편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전쟁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영국 외교관, 이름은 마크 사이크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프랑스 외교관이었다. 이름은 프랑스와 조르즈 피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훗날 역사책에 함께 기록된다. 탁자 위에는 중동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사이크스가 연필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는 지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지역은 영국이 맡겠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선을 긋는다. 이어 피코가 지도를 바라본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프랑스가 맡겠군요. 그 역시 지도를 따라 선을 긋는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협정이 있다. 사이크스 피코 협정. 1916년에 체결된 비밀 협정이다. 당시에는 거의 아무도 이 협정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협정은 중동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었다. 그 선은 훗날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같은 나라들의 국경이 된다. 문제는 그 선이 너무 단순했다는 것이다. 사이크스와 피코는 민족을 고려하지 않았다. 종교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들이 본 것은 오직 지도 위의 공간이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민족들이 같은 나라 안에 묶였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의 민족이 여러 나라로 나뉘어 버렸다. 이때부터 중동의 갈등은 천천히 시작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전쟁 중이던 영국은 다른 약속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아랍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전쟁이 끝나면 아랍 국가를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약속을 했다. 1917년 영국 정부는 또 하나의 선언을 발표한다. 벨푸어 선언.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지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전쟁이 끝났을 때 세 개의 서로 다른 약속이 같은 땅 위에 겹쳐 있었다. 아랍에게 한 약속, 유대인에게 한 약속,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나눈 비밀 협정. 이 모순은 훗날 수많은 갈등을 낳게 된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완전히 붕괴한다. 600년 동안 이어졌던 제국이 지도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중동 여러 지역을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임 통치라고 불렀다. 하지만 중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땅 아래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발견되었지만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던 것이 있었다. 검은 액체, 사막 아래에 묻혀 있던 자원, 그것의 이름은 석유. 그리고 이 석유는 중동을 세계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게 된다. 제5장 사막 아래의 검은 황금. 1908년 페르시아 사막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다. 그 당시 이 나라는 아직 이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이 땅을 페르시아라고 불렀다. 남서쪽 사막 지역, 작은 시추 장비들이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었다. 몇 달 동안 사람들은 땅을 파고 있었다. 끝없이 내려가는 드릴, 모래와 바위뿐인 땅.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닐까?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1908년 5월 26일 땅 아래에서 검은 액체가 솟아올랐다. 석유였다. 이곳의 이름은 마스제드 솔레이만, 지금의 이란 남서부에 있는 지역이다. 이 발견은 중동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는 새로운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자동차가 등장했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시작했다. 그리고 군대는 새로운 연료를 필요로 했다. 석탄 대신 더 강력한 에너지, 바로 석유. 석유가 발견되자 영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있던 나라, 영국. 영국 해군은 막대한 양의 연료가 필요했다. 그래서 영국은 이 페르시아의 석유에 강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1909년 하나의 회사가 만들어진다.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회사. 이 회사는 훗날 우리가 잘 아는 거대한 에너지 기업이 된다. 지금의 이름은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영국은 페르시아의 석유를 사실상 장악하게 된다. 하지만 이 상황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페르시아 사람들. 그들의 땅에서 나온 석유였지만 그 이익 대부분은 외국 기업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불만은 점점 커졌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 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의 이름, 모사데그. 훗날 이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인 중 한 명이 되는 인물이다. 1951년 모사데그는 이란의 총리가 된다. 그리고 세계 정치의 흐름을 뒤흔드는 하나의 결정을 내린다. 그는 선언했다. 이란의 석유는 이란의 것이다. 그는 석유 산업을 국유화한다. 즉, 영국 회사가 가지고 있던 석유 산업을 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결정은 영국을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다. 석유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의 힘이었다. 그리고 이때 또 하나의 나라가 이 문제에 등장한다. 미국. 냉전이 시작되고 있던 시기였다. 미국은 중동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사데그의 정책이 불안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1953년 이란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정치 혼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뒤에는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었다. CIA, 미국 중앙정보국, 그리고 영국 정보기관. 그들은 하나의 작전을 준비한다. 훗날 역사책에 기록되는 비밀 작전, 아약스 작전. 이 작전은 이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 제6장 1953년 테헤란의 여름. 1953년 여름 테헤란의 거리는 평소보다 훨씬 소란스러웠다. 테헤란, 이란의 수도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한 이름이 계속 흘러나왔다. 모사데그, 이란의 총리였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기도 했다. 모사데그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귀족 출신이었지만 권력보다는 국가의 독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말을 해왔다. 이란의 부는 이란 사람들의 것이어야 한다. 그가 말한 부는 바로 석유였다. 당시 이란의 석유 산업은 거의 모두 영국 회사가 장악하고 있었다.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 회사, 지금의 BP. 막대한 석유가 이란 땅에서 생산되고 있었지만 이익 대부분은 영국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모사데그는 이 상황을 바꾸기로 결심한다. 1951년 그는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킨다. 석유산업 국유화. 이란의 석유산업을 모두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결정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정부는 크게 분노했다. 영국은 즉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란 석유를 세계 시장에서 차단했다. 경제 압박이 시작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에 도움을 요청한다. 미국. 당시는 냉전이 시작된 시기였다.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이 중동으로 확장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사데그의 정책은 워싱턴에서 점점 위험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혹시 이란이 소련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결정이 내려진다. 1953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그리고 영국 정보기관 MI6 두 조직이 비밀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작전의 이름은 아약스 작전. 목표는 단순했다. 모사데그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이란의 왕을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세우는 것. 그 왕의 이름은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 당시 이란의 국왕이었다. 하지만 실제 권력은 총리 모사데그가 가지고 있었다. CIA 요원들은 테헤란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문에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가 실렸다. 거리에서는 이상한 시위가 시작됐다. 돈을 받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 섞여 있었다. 혼란은 점점 커졌다. 1953년 8월, 테헤란의 거리에서는 폭력적인 충돌이 벌어진다. 군대 일부가 왕을 지지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국 모사데그 정부는 무너진다. 그는 체포된다. 그리고 권력은 다시 왕에게 돌아간다.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 그는 이제 이란의 절대적인 통치자가 된다. 왕의 권력은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그리고 그 뒤에는 두 나라가 있었다. 미국,
그리고 영국.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정권 교체로 끝나지 않았다. 많은 이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억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외국에 의해 무너졌다. 그 분노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26년 뒤 그 분노는 폭발하게 된다. 1979년 이란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 왕이 쫓겨난다. 그리고 한 성직자가 권력을 잡는다. 그의 이름은 루홀라 호메이니. 이 사건은 이란 혁명이라고 불린다. 제7장 혁명. 1978년 겨울, 테헤란의 거리는 이상할 정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밤이 되면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수백 명, 어떤 날은 수천 명,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숫자는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다. 사람들은 하나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호메이니. 루홀라 호메이니. 그는 이란의 시아파 성직자였다. 하지만 그 당시 그는 이란에 없었다. 그는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란의 왕이 그를 추방했기 때문이다.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 1953년 CIA 쿠데타 이후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된 왕. 그는 이란을 빠르게 현대화하려 했다. 새로운 도로, 새로운 산업, 서구식 교육, 그리고 여성의 권리 확대. 이 모든 변화는 서구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란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빠른 변화였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이 중심인 나라였다. 그들에게 서구 문화의 확산은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항상 한 사람이 있었다. 호메이니. 그는 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래서 1964년 왕은 그를 해외로 추방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정은 호메이니를 더 강력한 존재로 만들었다. 망명 중이던 그는 녹음 테이프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 테이프들은 이란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몰래 그것을 들었다. 그리고 점점 왕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1978년 시위가 시작된다. 처음에는 작은 시위였다. 하지만 경찰의 강경 진압이 이어지자 분노는 더 커졌다. 시위는 점점 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테헤란, 이스파한, 타브리즈. 도시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1979년 1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다. 팔레비 왕이 이란을 떠난다. 왕은 잠시 휴가를 떠난다고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몇 주 뒤, 한 비행기가 테헤란 공항에 착륙한다. 1979년 2월 1일, 그 비행기 안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검은 터번과 긴 수염. 그의 이름은 루홀라 호메이니. 망명 생활을 끝내고 그가 이란으로 돌아온 것이다. 공항 밖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중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처럼 맞이했다. 그리고 혁명이 시작된다. 몇 주 뒤 왕의 정부는 완전히 무너진다. 군대도 더 이상 왕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란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된다. 1979년 이란은 왕국에서 이슬람 공화국으로 바뀐다. 그리고 호메이니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 하지만 이 혁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해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 세계가 충격을 받게 되는 사건. 1979년 11월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 갑자기 수백 명의 학생들이 대사관을 점거한다. 그들은 미국 외교관들을 인질로 잡는다. 총 52명. 이 사건은 무려 444일 동안 이어진다. 이 사건 이후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완전히 깨진다. 두 나라는 서로를 적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갈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제8장 나라 없는 민족. 중동의 지도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려져 있다.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 각 나라에는 국경이 있다. 하지만 그 국경 사이에는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은 민족이 하나 있다. 그들의 이름은 쿠르드. 쿠르드족은 중동에서 가장 큰 민족 중 하나다. 인구는 약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나라가 없다. 쿠르드족은 오랫동안 중동의 산악 지역에서 살아왔다. 터키 남동부, 이라크 북부, 시리아 북부, 그리고 이란 서부. 이 지역은 지금도 쿠르디스탄이라고 부른다. 뜻은 쿠르드인의 땅. 하지만 이 땅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다. 쿠르드족은 4개의 나라에 나뉘어 살고 있다.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 사실 한때는 쿠르드족에게 나라가 생길 수도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였다. 1920년 연합국은 오스만 제국과 하나의 조약을 체결한다. 세브르 조약. 이 조약에는 하나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쿠르드족에게 독립국가를 만들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많은 쿠르드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다. 드디어 자신들의 나라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대.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1923년 새로운 조약이 체결된다. 로잔 조약. 이 조약은 세브르 조약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 그리고 쿠르드 국가에 대한 약속도 사라져 버린다. 그 결과 쿠르드족은 4나라에 나뉘어 살게 된다.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 각 나라에서 그들의 운명은 달랐다. 어떤 곳에서는 문화가 억압되었고, 어떤 곳에서는 언어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다. 특히 터키에서는 쿠르드족을 산의 터키인이라고 부르며 별도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갈등과 충돌이 이어졌다. 하지만 쿠르드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언어를 지켰고, 문화를 지켰고, 정체성을 지켰다. 그리고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다. 쿠르디스탄. 자신들의 나라. 오늘날에도 쿠르드 지역에서는 자치정부가 존재하기도 한다. 특히 이라크 북부에서는 상당한 자치권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독립국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에필로그. 지금의 중동.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또다시 중동의 소식이 흘러나온다. 이란, 이스라엘, 가자 지구, 시리아. 뉴스 화면에서는 폭발과 연기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한다. 왜 중동에서는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는 걸까? 그 질문의 답은 단순하지 않다. 중동의 갈등은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사막의 도시 메카. 한 상인이 하나의 종교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뒤 공동체는 두 갈래로 나뉘었다. 수니파와 시아파. 이 갈등은 1400년 동안 이어져 왔다. 그 뒤에는 거대한 제국이 등장했다. 오스만 제국. 600년 동안 중동 대부분을 하나로 묶었던 나라.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그 제국은 무너졌다. 그리고 유럽의 강대국들이 등장했다. 영국, 프랑스. 그들은 지도 위에 선을 그었다. 그 선은 오늘날 중동의 국경이 된다. 하지만 그 선은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민족, 종교, 역사도. 그저 지도의 공간만 나누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사막 아래에서 검은 액체가 발견된다. 석유. 이 발견 이후 중동은 세계 정치의 중심이 된다. 강대국들은 이 땅을 둘러싸고 경쟁하기 시작했다. 1953년 이란에서는 CIA가 개입한 쿠데타가 일어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 모사데그가 권력에서 쫓겨난다. 이 사건은 많은 이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된다. 그리고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난다. 왕은 쫓겨나고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한다. 그 순간부터 이란과 미국은 서로의 적이 된다. 그리고 중동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나라를 가지지 못한 민족, 쿠르드. 수천만 명이 살아가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국가가 없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서로 얽히면서 오늘날 중동의 갈등이 만들어졌다. 지금 중동의 긴장은 세 가지 축 위에서 움직인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스라엘. 이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중동 정치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이란은 시아파 세계의 중심이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세계의 중심이다. 두 나라의 경쟁은 종교와 정치가 뒤섞인 갈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문제는 또 다른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동의 갈등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다. 1400년의 종교, 100년의 정치, 석유, 민족. 이 모든 것이 겹쳐져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중동의 뉴스는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한 장면일 뿐이다. 사막의 밤은 지금도 조용하다. 하지만 그 사막에서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1장 사막의 도시 메카. 사막의 밤은 생각보다 조용하다. 낮 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모래는 밤이 되면 천천히 식어간다. 바람이 불면 고운 모래가 사막 위를 스치며 낮은 소리를 낸다. 그리고 하늘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이 사막 한가운데에는 작은 도시가 하나 있었다. 메카.
오늘날에는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그 시절의 메카는 그저 상인들이 모여드는 작은 도시였다. 낙타 행렬이 오가고 향신료와 비단이 거래되며 사막을 건너는 대상들이 잠시 머무는 곳. 하지만 이 도시에는 특별한 건물이 하나 있었다. 도시 중심에 서 있던 검은 돌의 신전, 카바. 이 신전 안에는 수많은 부족의 우상이 모여 있었다. 아라비아 반도의 부족들은 각자 자신들의 신을 섬겼고, 카바는 그 신들이 모여 있는 장소였다. 그래서 메카는 종교와 무역이 함께 이루어지는 도시였다. 서기 570년경, 이 도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 그의 이름은 무함마드. 훗날 이슬람을 세상에 전하게 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가 태어났을 때 누구도 그런 미래를 상상하지 못했다. 무함마드는 어린 시절부터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다. 그리고 6살이 되던 해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어린 무함마드는 고아가 되었다. 그는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의 손에서 자라게 된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풍족한 삶도 아니었다. 다만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다. 조용하고 성실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그에게 이런 별명을 붙였다. 아민, 뜻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청년이 된 무함마드는 상인이 된다. 그는 낙타 행렬과 함께 사막을 건너며 물건을 팔았다. 메카에서 출발해 시리아까지 이어지는 긴 무역길. 그 길 위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유대인 상인들, 기독교 수도사들, 다양한 부족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 사회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부족 간의 끊임없는 싸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지배하는 세상. 그는 종종 도시 밖의 산으로 올라가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다. 특히 한 동굴을 좋아했다. 히라 동굴. 메카 근처 산에 있는 작은 동굴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랫동안 명상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일어난다. 서기 610년, 무함마드의 나이 약 40세. 그날 밤 히라 동굴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막의 밤은 깊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어떤 존재를 만났다고 말한다.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그 존재는 천사, 지브릴이었다. 그리고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읽어라. 이 사건은 훗날 이슬람의 시작으로 기록된다. 그날 이후 무함마드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다. 신은 하나다.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은 알라. 당시 아라비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 부족마다 자신들의 신을 섬겼다. 하지만 무함마드는 말했다. 신은 하나뿐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앞에서 평등하다.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노예,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약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 메시지는 새로운 희망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메시지는 메카의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상을 부정하는 종교, 부자와 권력자를 비판하는 메시지. 이것은 메카의 지도자들에게 위협이었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된다.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점점 위험해졌다. 비웃음, 폭력, 그리고 위협. 결국 622년 무함마드는 메카를 떠나야 했다. 그는 북쪽 도시로 이주한다. 그 도시의 이름은 메디나. 이 사건은 이슬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히즈라, 이슬람 달력은 바로 이 사건에서 시작된다. 메디나에서 무함마드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정치 지도자였고 군사 지도자였으며 공동체의 중심이었다. 그는 부족들을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몇 년 뒤 다시 메카로 돌아온다. 이번에는 박해받던 소수가 아니라 강력한 공동체의 지도자로. 서기 630년 무함마드는 메카를 장악한다. 그리고 카바 신전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이 제거된다. 아라비아 반도는 점점 하나의 종교 아래 묶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질문을 남긴다. 서기 632년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의 질문이 등장한다. 누가 그의 뒤를 이을 것인가? 이 질문은 훗날 중동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된다. 제2장 수니파와 시아파. 632년 메디나의 공기는 그날따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메디나, 아라비아 반도의 작은 도시. 하지만 이곳은 이제 새로운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이었다. 무함마드. 사막에서 태어난 한 상인이 아라비아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수많은 부족으로 나뉘어 서로 싸우던 땅. 그 땅이 하나의 종교 아래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무함마드의 죽음은 슬픔과 함께 하나의 질문을 남겼다. 누가 그의 뒤를 이을 것인가? 그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이슬람 공동체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었다. 이미 하나의 정치 공동체였고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지도자가 없다면 혼란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메디나의 지도자들은 급히 모였다. 그리고 한 사람이 선택된다. 아부 바크르. 무함마드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인물이다. 그는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 이 직위를 칼리프라고 불렀다. 뜻은 무함마드의 뒤를 잇는 사람.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결정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무함마드의 가족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알리. 그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였다.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와 결혼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도자는 아부 바크르였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이슬람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확장되고 있었다. 이슬람 군대는 거대한 제국들을 무너뜨렸다.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영토까지. 몇십 년 사이에
이슬람 세계는 엄청난 크기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늘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다. 진짜 후계자는 누구인가? 656년, 긴장이 마침내 폭발한다. 이 사건은 제1차 이슬람 내전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알리가 결국 칼리프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끝났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 661년, 알리는 암살당한다. 이슬람 공동체의 균열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로부터 약 20년 뒤에 일어난다. 680년, 장소는 카르발라.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사막 도시다. 그곳에서 작은 무리가 멈춰 서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후세인. 그는 무함마드의 손자였다. 알리의 아들이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훨씬 더 큰 군대가 있었다.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우마이야 왕조의 군대였다. 680년 10월 10일, 카르발라의 사막에서 전투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 전투는 처음부터 결과가 정해져 있었다. 후세인의 병력은 수십 명, 상대는 수천 명이었다. 전투는 오래 이어지지 않는다. 후세인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 무함마드의 손자가 사막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이 순간부터 이슬람 세계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된다. 후세인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순교로 기억했다. 그들은 무함마드의 혈통이 진짜 지도자라고 믿었다. 이들이 바로 시아파이다. 반면 기존 정치 질서를 따르던 사람들은 수니파가 된다. 오늘날 전 세계 무슬림의 약 85에서 90%는 수니파다. 그리고 약 10에서 15%가 시아파다. 하지만 중동 정치에서 시아파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왜냐하면 시아파가 중심이 된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이름은 이란.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갈등은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제3장 오스만 제국. 1453년 새벽의 공기가 콘스탄티노플 성벽 위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도시 이스탄불이다. 하지만 그 시절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다.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비잔틴 제국의 수도, 높은 성벽과 수많은 교회와 황금빛 돔이 빛나는 도시, 그리고 그 도시를 한 젊은 술탄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메흐메드 2세. 당시 그의 나이는 21살. 하지만 그의 꿈은 누구보다 컸다. 그는 이 도시를 반드시 정복하겠다고 결심했다.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은 거의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였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었다.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대포. 오스만 군대는 거대한 청동 대포를 성벽 앞에 세웠다. 그리고 포성이 새벽 공기를 가른다. 53일. 공성전은 53일 동안 계속된다. 그리고 마침내 1453년 5월 29일 성벽이 무너진다. 오스만 군대가 도시 안으로 들어온다.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비잔틴 제국은 그날 끝을 맞는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한다.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발칸반도, 아나톨리아,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16세기가 되자 오스만 제국은 거대한 세계 제국이 된다. 특히 중요한 순간이 있었다. 1517년 오스만 제국은 이집트를 정복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도시를 차지한다. 카이로. 이 정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다. 이때부터 오스만 술탄은 이슬람 세계의 칼리프, 즉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다. 이제 중동 대부분이 하나의 제국 아래 들어간다. 터키,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라비아, 거대한 영토가 하나의 정치 체제 안에 묶였다. 이것은 중동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왜냐하면 600년 동안 이 지역은 거의 하나의 나라처럼 움직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같은 제국 안에서 살았고 같은 길을 따라 무역을 했으며 같은 법 아래에서 살았다. 물론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날처럼 수십 개의 나라로 나뉘어 싸우지는 않았다. 중동은 오스만 제국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변한다. 16세기가 되자 오스만 제국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다. 유럽에서는 새로운 강대국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해 유럽의 힘은 빠르게 커지고 있었다. 반면 오스만 제국은 점점 뒤처지고 있었다. 유럽 사람들은 이 제국을 이렇게 불렀다. 유럽의 병자. 그리고 1914년 세계가 전쟁에 빠진다. 제1차 세계대전. 오스만 제국은 독일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한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1918년 전쟁이 끝났을 때 오스만 제국은 완전히 패배한다. 600년 동안 이어졌던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중동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시작된다. 전쟁이 끝나자 유럽의 두 나라가 등장한다. 영국, 그리고 프랑스. 그들은 중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회의실 한가운데 중동 지도가 펼쳐진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연필을 들어 올린다. 그 연필이 지도 위에 선을 긋기 시작한다. 이 선은 훗날 중동의 국경이 된다. 제4장 지도 위에 그어진 선. 1916년 유럽의 어느 조용한 방. 창밖에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차분했다. 탁자 위에는 하나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중동 지도였다.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넓게 표시된 지도. 하지만 그 지도는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고 오스만 제국은 독일 편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전쟁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영국 외교관, 이름은 마크 사이크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프랑스 외교관이었다. 이름은 프랑스와 조르즈 피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훗날 역사책에 함께 기록된다. 탁자 위에는 중동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사이크스가 연필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는 지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지역은 영국이 맡겠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선을 긋는다. 이어 피코가 지도를 바라본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프랑스가 맡겠군요. 그 역시 지도를 따라 선을 긋는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협정이 있다. 사이크스 피코 협정. 1916년에 체결된 비밀 협정이다. 당시에는 거의 아무도 이 협정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협정은 중동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었다. 그 선은 훗날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같은 나라들의 국경이 된다. 문제는 그 선이 너무 단순했다는 것이다. 사이크스와 피코는 민족을 고려하지 않았다. 종교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들이 본 것은 오직 지도 위의 공간이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민족들이 같은 나라 안에 묶였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의 민족이 여러 나라로 나뉘어 버렸다. 이때부터 중동의 갈등은 천천히 시작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전쟁 중이던 영국은 다른 약속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아랍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전쟁이 끝나면 아랍 국가를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약속을 했다. 1917년 영국 정부는 또 하나의 선언을 발표한다. 벨푸어 선언.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지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전쟁이 끝났을 때 세 개의 서로 다른 약속이 같은 땅 위에 겹쳐 있었다. 아랍에게 한 약속, 유대인에게 한 약속,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나눈 비밀 협정. 이 모순은 훗날 수많은 갈등을 낳게 된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완전히 붕괴한다. 600년 동안 이어졌던 제국이 지도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중동 여러 지역을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임 통치라고 불렀다. 하지만 중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땅 아래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발견되었지만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던 것이 있었다. 검은 액체, 사막 아래에 묻혀있던 자원, 그것의 이름은 석유. 그리고 이 석유는 중동을 세계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게 된다. 제5장 사막 아래의 검은 황금. 1908년 페르시아 사막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다. 그 당시 이 나라는 아직 이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이 땅을 페르시아라고 불렀다. 남서쪽 사막 지역, 작은 시추 장비들이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었다. 몇 달 동안 사람들은 땅을 파고 있었다. 끝없이 내려가는 드릴, 모래와 바위뿐인 땅.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닐까?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1908년 5월 26일 땅 아래에서 검은 액체가 솟아올랐다. 석유였다. 이곳의 이름은 마스제드 솔레이만, 지금의 이란 남서부에 있는 지역이다. 이 발견은
중동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는 새로운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자동차가 등장했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시작했다. 그리고 군대는 새로운 연료를 필요로 했다. 석탄 대신 더 강력한 에너지, 바로 석유. 석유가 발견되자 영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있던 나라, 영국. 영국 해군은 막대한 양의 연료가 필요했다. 그래서 영국은 이 페르시아의 석유에 강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1909년 하나의 회사가 만들어진다.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회사. 이 회사는 훗날 우리가 잘 아는 거대한 에너지 기업이 된다. 지금의 이름은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영국은 페르시아의 석유를 사실상 장악하게 된다. 하지만 이 상황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페르시아 사람들. 그들의 땅에서 나온 석유였지만 그 이익 대부분은 외국 기업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불만은 점점 커졌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 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의 이름, 모사데그. 훗날 이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인 중 한 명이 되는 인물이다. 1951년 모사데그는 이란의 총리가 된다. 그리고 세계 정치의 흐름을 뒤흔드는 하나의 결정을 내린다. 그는 선언했다. 이란의 석유는 이란의 것이다. 그는 석유 산업을 국유화한다. 즉, 영국 회사가 가지고 있던 석유 산업을 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결정은 영국을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다. 석유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의 힘이었다. 그리고 이때 또 하나의 나라가 이 문제에 등장한다. 미국. 냉전이 시작되고 있던 시기였다. 미국은 중동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사데그의 정책이 불안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1953년 이란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정치 혼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뒤에는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었다. CIA, 미국 중앙정보국, 그리고 영국 정보기관. 그들은 하나의 작전을 준비한다. 훗날 역사책에 기록되는 비밀 작전, 아약스 작전. 이 작전은 이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 제6장 1953년 테헤란의 여름. 1953년 여름 테헤란의 거리는 평소보다 훨씬 소란스러웠다. 테헤란, 이란의 수도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한 이름이 계속 흘러나왔다. 모사데그, 이란의 총리였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기도 했다. 모사데그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귀족 출신이었지만 권력보다는 국가의 독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말을 해왔다. 이란의 부는 이란 사람들의 것이어야 한다. 그가 말한 부는 바로 석유였다. 당시 이란의 석유 산업은 거의 모두 영국 회사가 장악하고 있었다.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회사, 지금의 BP.
막대한 석유가 이란 땅에서 생산되고 있었지만 이익 대부분은 영국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모사데그는 이 상황을 바꾸기로 결심한다. 1951년 그는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킨다. 석유산업 국유화. 이란의 석유산업을 모두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결정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정부는 크게 분노했다. 영국은 즉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란 석유를 세계 시장에서 차단했다. 경제 압박이 시작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에 도움을 요청한다. 미국. 당시는 냉전이 시작된 시기였다.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이 중동으로 확장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사데그의 정책은 워싱턴에서 점점 위험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혹시 이란이 소련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결정이 내려진다. 1953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그리고 영국 정보기관 MI6 두 조직이 비밀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작전의 이름은 아약스 작전. 목표는 단순했다. 모사데그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이란의 왕을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세우는 것. 그 왕의 이름은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 당시 이란의 국왕이었다. 하지만 실제 권력은 총리 모사데그가 가지고 있었다. CIA 요원들은 테헤란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문에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가 실렸다. 거리에서는 이상한 시위가 시작됐다. 돈을 받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 섞여 있었다. 혼란은 점점 커졌다. 1953년 8월, 테헤란의 거리에서는 폭력적인 충돌이 벌어진다. 군대 일부가 왕을 지지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국 모사데그 정부는 무너진다. 그는 체포된다. 그리고 권력은 다시 왕에게 돌아간다.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 그는 이제 이란의 절대적인 통치자가 된다. 왕의 권력은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그리고 그 뒤에는 두 나라가 있었다. 미국, 그리고 영국.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정권 교체로 끝나지 않았다. 많은 이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억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외국에 의해 무너졌다. 그 분노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26년 뒤 그 분노는 폭발하게 된다. 1979년 이란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 왕이 쫓겨난다. 그리고 한 성직자가 권력을 잡는다. 그의 이름은 루홀라 호메이니. 이 사건은 이란 혁명이라고 불린다. 제7장 혁명. 1978년 겨울, 테헤란의 거리는 이상할 정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밤이 되면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수백 명, 어떤 날은 수천 명,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숫자는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다. 사람들은 하나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호메이니. 루홀라 호메이니. 그는 이란의 시아파 성직자였다. 하지만 그 당시 그는 이란에 없었다. 그는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란의 왕이 그를 추방했기 때문이다.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 1953년 CIA 쿠데타 이후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된 왕.
그는 이란을 빠르게 현대화하려 했다. 새로운 도로, 새로운 산업, 서구식 교육, 그리고 여성의 권리 확대. 이 모든 변화는 서구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란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빠른 변화였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이 중심인 나라였다. 그들에게 서구 문화의 확산은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항상 한 사람이 있었다. 호메이니. 그는 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래서 1964년 왕은 그를 해외로 추방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정은 호메이니를 더 강력한 존재로 만들었다. 망명 중이던 그는 녹음 테이프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 테이프들은 이란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몰래 그것을 들었다. 그리고 점점 왕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1978년 시위가 시작된다. 처음에는 작은 시위였다. 하지만 경찰의 강경 진압이 이어지자 분노는 더 커졌다. 시위는 점점 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테헤란, 이스파한, 타브리즈. 도시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1979년 1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다. 팔레비 왕이 이란을 떠난다. 왕은 잠시 휴가를 떠난다고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몇 주 뒤, 한 비행기가 테헤란 공항에 착륙한다. 1979년 2월 1일, 그 비행기 안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검은 터번과 긴 수염. 그의 이름은 루홀라 호메이니. 망명 생활을 끝내고 그가 이란으로 돌아온 것이다. 공항 밖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중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처럼 맞이했다. 그리고 혁명이 시작된다. 몇 주 뒤 왕의 정부는 완전히 무너진다. 군대도 더 이상 왕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란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된다. 1979년 이란은 왕국에서 이슬람 공화국으로 바뀐다. 그리고 호메이니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 하지만 이 혁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해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 세계가 충격을 받게 되는 사건. 1979년 11월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 갑자기 수백 명의 학생들이 대사관을 점거한다. 그들은 미국 외교관들을 인질로 잡는다. 총 52명. 이 사건은 무려 444일 동안 이어진다. 이 사건 이후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완전히 깨진다. 두 나라는 서로를 적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갈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제8장 나라 없는 민족. 중동의 지도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려져 있다.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 각 나라에는 국경이 있다. 하지만 그 국경 사이에는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은 민족이 하나 있다. 그들의 이름은 쿠르드. 쿠르드족은 중동에서 가장 큰 민족 중 하나다. 인구는 약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나라가
없다. 쿠르드족은 오랫동안 중동의 산악 지역에서 살아왔다. 터키 남동부, 이라크 북부, 시리아 북부, 그리고 이란 서부. 이 지역은 지금도 쿠르디스탄이라고 부른다. 뜻은 쿠르드인의 땅. 하지만 이 땅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다. 쿠르드족은 4개의 나라에 나뉘어 살고 있다.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 사실 한때는 쿠르드족에게 나라가 생길 수도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였다. 1920년 연합국은 오스만 제국과 하나의 조약을 체결한다. 세브르 조약. 이 조약에는 하나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쿠르드족에게 독립국가를 만들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많은 쿠르드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다. 드디어 자신들의 나라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대.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1923년 새로운 조약이 체결된다. 로잔 조약. 이 조약은 세브르 조약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 그리고 쿠르드 국가에 대한 약속도 사라져버린다. 그 결과 쿠르드족은 4나라에 나뉘어 살게 된다.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 각 나라에서 그들의 운명은 달랐다. 어떤 곳에서는 문화가 억압되었고, 어떤 곳에서는 언어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다. 특히 터키에서는 쿠르드족을 산의 터키인이라고 부르며 별도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갈등과 충돌이 이어졌다. 하지만 쿠르드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언어를 지켰고, 문화를 지켰고, 정체성을 지켰다. 그리고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다. 쿠르디스탄. 자신들의 나라. 오늘날에도 쿠르드 지역에서는 자치정부가 존재하기도 한다. 특히 이라크 북부에서는 상당한 자치권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독립국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에필로그. 지금의 중동.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또다시 중동의 소식이 흘러나온다. 이란, 이스라엘, 가자 지구, 시리아. 뉴스 화면에서는 폭발과 연기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한다. 왜 중동에서는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는 걸까? 그 질문의 답은 단순하지 않다. 중동의 갈등은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사막의 도시 메카. 한 상인이 하나의 종교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뒤 공동체는 2갈래로 나뉘었다. 수니파와 시아파. 이 갈등은 1400년 동안 이어져 왔다. 그 뒤에는 거대한 제국이 등장했다. 오스만 제국. 600년 동안 중동 대부분을 하나로 묶었던 나라.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그 제국은 무너졌다. 그리고 유럽의 강대국들이 등장했다. 영국, 프랑스. 그들은 지도 위에 선을 그었다. 그 선은 오늘날 중동의 국경이 된다. 하지만 그 선은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민족, 종교, 역사도. 그저 지도의 공간만 나누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사막 아래에서 검은 액체가 발견된다. 석유. 이 발견 이후 중동은 세계 정치의 중심이 된다. 강대국들은 이 땅을 둘러싸고 경쟁하기 시작했다. 1953년
이란에서는 CIA가 개입한 쿠데타가 일어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 모사데그가 권력에서 쫓겨난다. 이 사건은 많은 이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된다. 그리고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난다. 왕은 쫓겨나고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한다. 그 순간부터 이란과 미국은 서로의 적이 된다. 그리고 중동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나라를 가지지 못한 민족, 쿠르드. 수천만 명이 살아가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국가가 없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서로 얽히면서 오늘날 중동의 갈등이 만들어졌다. 지금 중동의 긴장은 세 가지 축 위에서 움직인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스라엘. 이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중동 정치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이란은 시아파 세계의 중심이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세계의 중심이다. 두 나라의 경쟁은 종교와 정치가 뒤섞인 갈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문제는 또 다른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동의 갈등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다. 1400년의 종교, 100년의 정치, 석유, 민족. 이 모든 것이 겹쳐져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중동의 뉴스는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한 장면일 뿐이다. 사막의 밤은 지금도 조용하다. 하지만 그 사막에서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